신기술은 늘 한 번에 쭉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기대가 있다 꺾였다 다시 올라가는 건데 인공지능이 어떠한 기술하고 접목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잘 관찰하게 되면 약간 발전 속도가 늦었던 산업 분야 또는 뭐 메타버스처럼 정체가 보이던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 다른 기회에 자리를 찾으면서 전체적인 인류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의 급가속이 AI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일류 책 저자이신 김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저를 인지과학자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라고 많이 인사를 드리는데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세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했었고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른 어떤 인공진화론 얘기도 하니까는 되게 다양한 어려운 학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제 모든 연구의 중심은 인지과학, 마음입니다. 마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신적인 연결을 메타버스로 이야기했던 거고 마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지능의 도구가 나왔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도 보게 되면 뭐 인공지능은 어떤 테크니컬하게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행동과 관계의 변화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자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드립니다. 저 사실 작년부터 너무 뵙고 싶었어요. 사실 작년에는 정말 메타버스로 원체 또 네. 쉽게 풀어주시는 걸로 예. 좀 많은 분들께 관심과 사랑 받으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새로 또 AI 관련된 예, 책을 예. 저술하셨어요. 네네. 첫 번째는 사실 제가 AI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진 네. 건 작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작년에 관심을 가진 건 로봇이 일상생활에 왜 이렇게 많이 뻗쳐 있지? 생각하면서 야, 로봇이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하면 다음은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작년에 되게 AI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게 이게 한 5년 뒤? 10년 뒤에나 상용화가 될까? 싶었는데 갑자기 네. 대뜸 올해 챗GPT가 예. 나오면서 네. 어마무시한 속도로 AI를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대기업들도 정말 빠른 속도로 투자를 감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교수님께서 보시는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통 작년 11월에 챗GPT 나오기 전만 해도 그 한 달 전만 해도 무려 사람들이 챗GPT 고수준 정도의 인공지능 어떤 파운데이션이 나오는 시점을 한 10년은 걸린다. 빨라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달 전에 예측했는데 그게 한 달 뒤에 나와버리니까는 많이 당황했었는데 또 작년 11월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좋은 파운데이션이 나왔지만 이걸 바탕으로 뭐 이런 서비스가 개발되는 것도 역시 한 3, 4년은 걸릴 거야. 예를 들어 뭐 음악 만들고 뭐 시 써주고 뭐 챗봇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도구 만들어주고 근데 그게 불과 한 2, 3개월 만에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한 10분의 1 만의 기간 안에 그러니까 속도가 10배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AI뿐만 아니라 AI가 생각하는 도구거든요. 생각의 도구. 생각의 도구가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인간이 생각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다른 측면, 대표님 얘기처럼 아까 뭐 로봇도 그렇지만 AI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뭐 뇌과학 또는 뭐 생명공학, 나노기술, 에너지과학 이런 부분도 인간이 생각해서 연구했던 건데 생각을 가속화시켜 주니까 다른 연구도 굉장히 지금 현재 속도가 막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의 급가속이 AI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요즘은 특히나 대기업들이 AI를 안 쓰는 곳이 또 네. 없고 그러니까 그 AI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진 맞아요.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근데 갑자기 AI가 이렇게까지 뭔가 우리의 삶 속에 확 와닿았던 좀 이유랄까? 계기? 네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6년 그때 알파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붙었을 때 신기했잖아요,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긴 것도 신기했지만 졌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 이슈가 한 1년 있다가는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알파고 자체도 엄청나게 놀라운 인공지능 어떤 플랫폼인데, 문제는 내가 바둑기사도 아니고 우리가 바둑회사도 아니고 내 아이가 바둑을 두는 사람도 아니에요. 즉 나랑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챗 GPT는 마치 인공지능 스피커만 해도 그냥 일상의 날씨 알려주는 정도였는데 얘는 뭐 신문에서 나도 입력을 해봤더니 내 업무에 대한 거 물어보라고 정말 물어봤더니 뭔가 그럴듯한 아웃풋이 나와. 그게 충격인 거예요. 나와 관련성. 일단 첫 번째 관련성입니다.
나 관련이 있구나, 내 삶에 깊게 들어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편의성 부분이에요. 이 관련이 있어도 엄청나게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거나 또는 투자를 뭐 몇 억을 해야지 개인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돼. 이러면 또 나랑 편의성을 안 맞는 건데 굉장히 편하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무료로 쓸 수도 있고 고급 컴퓨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랩탑에도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편의성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세 번째는 활용성입니다. 이거를 근데 내가 뭐 보고서 쓰는 질문, 뭐 나와 내가 의견 물어보는 것 정도 되겠지 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 플러그인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의외의 지점으로 활용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사람들이 안 쓰이는 데가 없겠구나.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인간의 생각을 부스트업 해주는 걸 넘어서서 대체해 줄 수도 있겠구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과거에 우리가 신기하고 놀라운 AI를 바라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건 나하고 딱 붙어 있는, 뗄 수 없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 지향점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인간을 대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일정 특정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지. 뭐 내가 사람이 할 때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 이거는 굳이 내가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속히 말해 인간의 수준을 살짝 뛰어넘을 정도로 일부분에 맞아요. 있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요즘에도 느끼는 게 점점 그 식당에 가도 사람이 없어지고 맞아요. 로봇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뭐 콜센터 제가 그 전화를 가끔 보험사나 증권사나 받는데 전화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일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결국 사람을 지금 AI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사람들의 이 인식 자체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밀리는 거 아닌가, 우리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대체되어 왔어요. 각 가정에 보면 로봇이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로봇 없어요 그러기도 하는데 아직 뭐 엄청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로봇 청소기는 아예 로봇이 앞에 붙어 있죠. 이름 로봇 청소기.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로봇이라고 보는 이유는 걔가 뭔가 머리를 쓰는 것 같거든요. 가만히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여기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가 움직이잖아요. 뭔가 사고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인정해주죠. 그럼 인공지능이 있다. 근데 세탁기가 어찌 보면 인간이 빨래하던 걸 대체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계라고는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나온 세탁기를 보게 되면 사용자의 어떤 그 세탁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개인화된 세탁들을 돌려주거든요. 세탁하는 패턴들을. 얘가 만약에 뭐 세탁물을 중간에 다시 넣는 애야 하나하나 까먹어가지고 그럼 또 초기에 좀 대기해 주기도 하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로봇이란 거의 형태가 인간의 외형하고 닮아 있고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태틱하게 멈춰 있는 것도 로봇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여튼 세탁기만 해도 인간의 빨래 작업을 대체해 준 건데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픈 거냐? 세탁기로 빨래하면 슬프세요? 손빨래 안 하니까.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즉 저는 우리는 대체가 된 것 같지만 물론 그 세탁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일자리가 뺏기기도 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일자리가 양질의 다른 일자리로 탄생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보게 되면 대체가 아니라 나는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영역은 인간만의 고유한 작업이라고 딱 믿고 있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저는 이걸 과도기를 넘어가게 되면 마치 세탁기나 청소기의 관점처럼 우리는 되게 편하게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내가 굳이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 정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나는 지금의 이거라는 게 맞지. 이런 인식의 전환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까지 산업혁명적인 발전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졌지만 또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과도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 실제 그건 뭐 데이터 역사적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는 건데 1700년부터 2000년까지 300년 정도의 GDP 증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앞선 역사에서 인류가 이제 기원 후에 1700년 동안 GDP가 증가한 건 3.5배밖에 안 돼요. 1700년 동안 그러니까 전 인류의 경제 개발은 거의 멈춰 있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근데 뒤에 나온 300년 동안 거의 10,000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거기 가장 대표적인 엔진이 바로 산업혁명기의 동력이죠. 그다음에 기계, 전자 그런 기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간이 뭔가 도태되거나 멸망하는 문화를 만들어간 게 아니라 인간은 계속 다른 기회에 자리를 찾으면서 전체적인 인류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온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의 역할은 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체될 만한 직업군들은 특히나 또 어떤 직업군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크게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직군에서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공지능도 초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또 고정비를 확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는 고정비를 투자했을 때 인건비가 세이브되는 걸 바라겠죠. 공간에 대한 비용이나.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거, 많은 사람이 동일한 어떤 롤을 맡고 있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콜센터예요. 그래서 콜센터는 수천 명이 있지만 사실 개별적 다른 업무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업무 수천 명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 어떤 뭐 챗봇이나 대체에 성공하게 되면 수천 명의 일자리를 그대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도 줄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3천 명이 근무할 정도의 물리적인 공간, 어마어마한 임대료, 사무 기계에 대한 공간 비용, 어떤 재물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다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맡고 있는 동일 직무 이거가 첫 번째 타겟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직무가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즉 뭔가 루틴화된 것에 대한 대체 속도가 빨라요. 역시 콜센터가 마찬가지인 게 콜센터는 새로운 직원들이 와도 뭐 몇 달을 뭐 학습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잠깐 트레이닝 해가지고 바로 현업에 투입시키고 하다못해 우버 같은 회사를 보게 되면 기사들은 교육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 자기가 셀프 교육을 받아 바로 현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뉴얼이 거기 극단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도입하기가 편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약간 의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감정이 많이 개입되는 업무입니다. 정서노동.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직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콜센터 상담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지만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고액하고 뭐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고 응대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생겨서 또 회사에서는 그것 때문에 손실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실 뭐 고객이 욕을 하건 뭐 하건 간에 전혀 흔들림이 없죠. 왜냐 정서가 없거든요. 감정적인 노동을 해야 예. 되는 업무들. 그러니까 정서가 있는 듯이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하지만 내부적으로 정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서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응대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원활하게 만들기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일의 품질이 흔들릴 수 있는 직군에 대해서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대체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인공지능이 콜센터를 받았는데 고객이 욕을 한다고 해서 얘가 뭐 서버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없죠. 만약에 100명이 동시에 욕을 한다고 해서 뭐 셧다운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 이미 정서가 있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해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 그럼 챗 GPT 같은 거 켜가지고 욕을 2시간 동안 해보라고. 걔가 뭐 쓰러지나?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과 정서가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얘는 사실 정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드저니가 어떤 정서와 관련된 워딩을 넣었을 때 그림을 뱉어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는 툴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뭐 사운드 드로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데 이해했다까지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정서를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A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E형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패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예. 그럼 혹시 네. 이렇게 변하는 AI 시대에 있어서 새롭게 탄생할 만한 직업군도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인공지능이 지금 뭘 대체하느냐를 보게 되면 인간의 사고 체계가 시스템 1, 2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뭔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판단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저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배우거나 또는 운전을 배웠을 때 처음에는 만약에 농구를 배우다 싶으시면 한 손으로 어떻게 받쳐가지고 몇 도의 각도로 어떤 정도 힘으로 넣어. 숫자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농구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 운전도 그렇잖아요. 아, 저기 주차하려고 하면 핸들을 40도로 틀고 여기 사이드 미러에 뭐가 보일 때 꽂아 넣어야 돼. 근데 운전할 때 뭐 안 그러거든요. 감각적이죠. 이게 시스템 1이 된 거예요. 인간은 처음에 무언가 배울 땐 대부분 시스템 2, 그냥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자꾸 배워요. 근데 모든 걸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많은 작업들은 시스템 1이 굉장히 많아요.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 물건이 던져져서 받는다? 생각 안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받잖아요. 이런 것들. 그럼 시스템 2는 뭐냐? 논리적인 사고 영역인데 인공지능은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 2가 점점 이렇게 밀려나는 거냐?
아니죠. 인간이 갖고 있는 시스템 2의 영역 중에서 원래 내가 더 깊게 더 넓게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나 어떤 한계성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버리는 업무들, 뭐 일들 이런 것들을 더 오래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 말은 또 하나가 시스템 2를 통해서 우리는 정서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슬픔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쁨에 대해서 나눌 거 생각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동료에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력을 인간이 더 앞으로 좀 키우게 된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이 직장에서도 보게 되면 야, 넌 이성적으로 생각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야, 너 정서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성적으로 생각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현대인한테 중요한 능력이 이성적이라는 게 조직 내에서 거의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막상 많은 심리나 조직 연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정서적인 교감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나 조직이 성과가 좋게 나옵니다. 이성이 아닌 정서. 이성이 아닌 정서가.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외국인한테 물건을 팔거나 어떤 MOU 같은 걸 맺어야 돼. 근데 내가 토익 성적이 900인데 거의 뭐 소시오패스급으로 정서적인 교감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하고 토익이 700점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 굉장히 나는 진짜 교감도 잘하고 상대방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의 협상 결과가 잘 나올지 당연히 두 번째예요. 이해 못하면 다시 물어보거든요, 외국인들도. 저는 미래에는 오히려 깊게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기를 다 표현하고 남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직군,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현재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가져야 하는 좀 첫 번째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예, 정서적인 교감. 맞아요. 아까 산업혁명기에도 산업혁명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사료들을 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모든 게 숫자로 관리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생겼던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게 되면 도시거주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지역에서 몰려온 노동자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당시에 고층 아파트도 잘 없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살았던 환경을 보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뭐 고시원 얘기도 하지만 훨씬 더 열악했어요. 관짜 카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 정말 관 같은 크기의 통에 사람이 누워 자기도 하고 심지어 줄 있어갖고 로프를 걸어놓고서 몸을 이렇게 걸어갖고 하루에 1,000원, 2,000원 정도 내고 자는 숙소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사람이 시체처럼 쓰러져 잤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그나마 많이 좋아진 거죠. 뭐냐 하면 인간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선택해서 1,000원 내고서 그 줄에 걸려 있는 거잖아. 네가 선택해서 3,000원 내고 관짝에서 자는 건데 내가 그걸 왜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교감하기 시작하면서 이 제도가 좋게 저는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적인 교감 능력이 저는 앞으로 더 증가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고의 일부분을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이제 좀 더 인간다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요즘에 일하면서 저희 직원들이랑 AI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활용해서 우리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되게 얘기들과 실질적인 실천들을 많이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벌어진 시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현재로서 가장 그래도 좀 좋을 만한 생각은 그런 사회적인 교감. 과연 사람들이 뭐에 지금 힘들어하고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수록 좀 발전되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인간다움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현대 문명은 그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인간다움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찍어내는데 우리가 300년의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올 몇백 년의 시간은 숫자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보다 좀 더 인간다움의 본질을 과거로 생각하면서 다시 만들어보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되게 많이 공부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은 했었거든요. 예. 결국 이 감정에 대한 포인트는 로봇과 AI가 갖출 수가 없는 포인트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밥을 식당에 먹으러 갔는데 요즘에는 진짜 웬만한 좀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는 로봇이 서빙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문도 다 키오스크로 받잖아요. 결제도 요즘 키오스크로 다 하니까 사람이 할 역할은 결국 뭐 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응대 정도인데 특정 식당을 갔는데 너무 불친절한 응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 차라리 로봇을 들이시지.
왜 저런 직원분을 들이셨지? 예. 왜냐하면 사장님은 그 주방 안에서 정말 열심히 네. 땀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하는데 밖에 직원은 너무나 불친절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식당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느꼈죠. 아, 결국 사람은 이게 가고 싶은 식당 중에 특징이 또 친절한 식당이잖아요. 왔을 때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다음에 뭐 맛있게 드셨냐 한번 물어봐주고 그런 것들을 로봇은 사실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앞으로 중요해지는 역할은 결국 이런 감정적인 교감과 친절함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사회적 교감으로 좀 우리가 보면서 가면은 인공지능 AI 시대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뒤처질 수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서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가져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그런 뭐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날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봤는데 혹시 이 안에서 네. 새로운 기회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 공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기술했던 내용이긴 한데 저는 현재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술이 크게 8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개. 8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간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이걸 Y축으로 놓으시고 인간은 또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이걸 X축으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의식도 내부를 바라보는 내부식 세계가 있고 외부를 바라보는 외부식 세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4개 디멘전이 나오거든요. 2개의 축이 있으니까. 근데 각 2개의 4개의 디멘전을 보게 되면 각 디멘전마다 2개 정도의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왜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까? 이 4개 디멘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 인간이 또 모든 작업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부의 육체적인 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뭐 의약을 개발시키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술이 있고요. 인공지능은 양자 컴퓨팅하고 한 쌍을 이뤄서 인간이 갖고 있는 내부의 정신적인 면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전 손을 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더 인간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도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반면에 로봇은 뭐냐면 인간의 외부의식 세계에서 나의 몸을 대신해주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으로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앞서 잠깐 언급했던 뭐 청소기, 로봇 청소기나 세탁기 같은 것들이고. 마지막이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메타버스인데 인간이 정신을 외부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거죠. 나는 여기 있지만 다른 아바타로 디지털 세계 속에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꿈꾸는 거예요. 나의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도 여기 있지만 크게 4가지 디멘전인데 재밌는 건 인공지능이 다른 모든 기술에 대해서 약간 부스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뭐 아바타 또는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많이 개발해왔는데 지금 인공지능 도구가 이런 개발들을 자동화시켜주는 사례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아바타들을 인공지능으로 자연 발화해서 대화하게끔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생명공학 연구도 발전되고 있고 즉 인공지능이 어떠한 기술하고 접목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잘 관찰하게 되면 약간 발전 속도가 늦었던 산업 분야 또는 뭐 메타버스처럼 정체가 보였던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저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만났던 기업체 대표분들 중에 뭐 인공지능 다 좋은데 나는 교수님 소규모의 제조 기업을 하고 있어요. 뭐 원천 부품 같은 거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는 콜센터도 없고 사실은 다 뭐 별 쓸 게 없는데 하도 주변에서 인공지능 얘기하니까 뭔가 좀 약간 압박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대표님 업력이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뭐 20몇 년 되셨대요. 그럼 회사에 뭐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겠네요. 그랬더니 많대요. 우리 데이터. 노하우가 엄청 많은데 이거 뭐 분석할 사람도 없고 쌓아놓은 거 그냥 있다고. 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데이터. 이 데이터를 한 방에는 안 되겠지만 인공지능으로 뭔가 가공해서 유의미한 어떤 패턴이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저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하다못해 콘텐츠 대학교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뭐 환경이다, 재료공학이다 각각 영역에서 많은 사례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주로 큰 기업이나 실험했던 결과 몇 가지만 갖고 수업을 자꾸 하는데 이런 실제 우리나라 20여 년을 사업했던 기업의 데이터가 잘 가공돼서 학교에 쓸 수 있는 형태 전달이 된다. 교육 자료로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이거 자체 경제적인 가치를 또 창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정 어떤 산업이 뜬다라기보다 이렇게 연결 그림을 잘 그려내다 보게 되면 거의 뭐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없더라고 봐요, 사실. 진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여부지. 사실 진짜 생각만 잘 해보면
우리의 진짜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도구가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간의 시스템 2 사고 영역을 일부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깊게 들어가 있었던 작업이 뭘까? 그럼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주 육체 노동 그 일부를 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사고를 대체하는 데 들어가는 이 투입 비용, 인공지능 대체하는 투입 비용이 적절한 수준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동일한 아웃풋을 발생시키더라도 원가가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혹시 사실 많은 분들께서 네. AI 막 주변에서 얘기는 하는데 실상 내 삶 속에서 AI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 네. 내가 뭘 활용해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개인들이. 네. 그분들께 이런 식으로 AI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기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뭐 필요한 것들을 입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 문제는 근데 뭐 그런 통계가 있죠. 한국인들의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가까이가 이 챗 GPT를 적어도 몇 번은 써봤다. 근데 그건 반대로 뭐냐면 거의 1년이 다 돼간 시점이다. 아직도 절반 이상은 안 써본 거거든요. 아직도 이제 신문이나 유튜브라 저런 게 있는데 난 뭐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꼭 안 써도 되잖아 하고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만 써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그래서 제가 실제 어떤 뭐 공무원분들 교육하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공무원 집단 사실 안 쓰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써보신 분이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몇백 명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한두 분한테 요즘 업무 뭐 하시냐고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했더니 무슨 새로운 공모전 같은 거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나 이런 거 힘들다고 맨날 그냥 자료조사해서 넘기는 걸 하겠는데 공모전은 창의적으로 막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 하는 행사의 명칭 정하는 것부터 힘들대요. 행사의 명칭이 되게 뭔가 예뻐야 되잖아요. 어떤 광고 문구처럼. 진짜 그거부터 해보시라고. 어떤 행사예요? 뭐 이런저런 행사다라고 해서 그거 제 이름 만들어 보자고. 바로 실시간으로 띄어서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괜찮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거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 드세요? 했더니 한 7, 80% 마음이 든대요. 어떤 부분이 그럼 안 맞냐고 했더니 좀 더 젊은 감성이 들어가면 좋겠대요. 그래서 바로 또 입력했죠. 지금 약간 나이 든 사람이 만든 문구 같으니까 좀 더 젊은 층들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많이 쓰는 키워드로 바꿔서 대체해봐라.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딱 저렇게 하고 싶대. 그냥 저 제목 갖다 쓰면 좋겠대요, 저기가. 그래서 자기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도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한 20대 중반에 잡학을 많이 갖고 있는 투덜거리지 않고 계속 밤새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보조 직원 동료가 이렇게 앉아 있다. 생각해서 물어보면 돼요, 얘한테. 예.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자꾸 우린 그런 거 같아요. 새로운 거 배워나갈 게 생겼을 때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루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나온 지 1년도 아직 안 됐지만 이게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몇 달만 손을 놓고 있어도 격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빨리 접근하는 사람과 안 접근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를 배우고 막 책도 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챗GPT 뭐 앱을 깔거나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장 써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럼 해결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그건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쓸 때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갖다 쓰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뒤로 후퇴되는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마치 이거를 저는 이제 교수니까 조교들이 있는데 조교들한테도 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내가 시키는 거를 했던 거에서 네가 누군가를 시킨다는 관점으로 바꿔봐라. 그러니까 네가 나처럼 좀 더 큰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성장하는 거야, 얘를 통해서. 근데 이건 제가 아까 한 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한 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AI를 쓴다라는 거는 거의 10명 이상의 조교를 쫙 거느리고 있는 연구 집단의 캡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면 내가 더 깊게 생각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책임진다라고 보게 되면 마음이 더 웅장해집니다. 결과물만 갖다 쓴다 보게 되면 내가 되게 초라해지는 거죠. 얘가 머리고 내가 손발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전히 머리는 나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저자니까 제 텍스트로 원본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이거 관련 수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챕터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도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학부생 대상으로 한 1000자 이내 이게 텍스트로 쓴 지필고사 시험 문제 네가 한 10개 정도 만들어 줘봐. 우리 학교의 건화기념 이런 거니까 건화기념과 관련된 문제를 잘 만들어 줘요 또. 근데 또 그냥 안 갖다 쓰고 거기서 제 생각을 넣어서 바꿔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는 좋습니다. 확실히 우리를 노동자에서 약간 1인 사업가로 좀 만들어주는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봐요. 지금도 뭐 개인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 기업은 사실은 내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업무를 내가 싹 다 해야 돼요. 내가 근데 원래 강점에 집중을 잘 못해요. 너무 많은 곁다리 업무를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인공지능 도구를 잘 활용하는 순간 내가 진짜 이 업을 하려고 했던 본질에 좀 확 들어갈 수 있어요. 딥다이브. 나머지 걸 얘한테 많이 떼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만 봐도 뭐 외부 강연이나 기고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제 개인 비서가 있는 걸로 오해하고 계세요. 근데 제 조교들도 있지만 조교들한테 그 개인 비서 업무를 시키진 않거든요. 그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응대가 잘 되냐 많은 연락이 오고 갈 텐데 저 다 자동화 시켜놓은 거예요. 업무 연락도 디폴트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격화해서 받고 답변도 표준 답변이 10개가 써져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갖고 표준 답변이 떠요. 그럼 제가 이제 컨펌을 하면 답변이 이메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거절할 때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거절할 때 잘못 거절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또 불쾌하고 섭섭해질 수가 있어서 거절하는 표준 레터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럼 매번 교수님의 상황 충분히 이해되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손잡으면 좋겠다고 또 따뜻하게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수작업을 하거나 남 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데 자동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저는 본질적인 연구하고 강의 준비하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진짜 더 많이 활용해서 제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참 쓰고 싶은데 어찌 쓰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내가 사실 요즘은 챗GPT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서비스로 너무 많은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뭐 다 하는 게 아니어서 매번 검색해서 찾아요. 근데 제 루틴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여름휴가를 갈 일이 있는데 여행 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보면 뭐 네이버 같은 데 쳐가지고 카페 가입해가지고 맛집 목록 옆에다 저장해 놓고 했는데 지금 플러그인 중에 여행 계획 짜주는 것도 다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있고 어떤 플러그인 심지어 국내에선 쓰기가 약간 애매한데 해외에서 자동 결제까지 해주는 것도 있어요. 만약 목록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렌터카나 만약에 뭐 호텔 그러면 자기가 컨펌 해주면 결제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줘 버려요. 우리가 꾼 것도 자비스 같은 거예요, 약간. 그죠? 네. 자비스가 아이언맨이 부탁하잖아요. 뭐 예약해놔 그럼 쫙 하잖아요, 자기가. 네. 근데 이게 플러그인이 저는 초기에 앱스토어랑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스마트폰 자체는 깡통인데 앱스토어에 앱이 300개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의 가치가 엄청 증가한 거잖아요. 챗GPT도 그래요. 예전 참여에도 대화용으로 뭔가 풀어나갈 수 있지만 얘가 100이라고 봤을 때 플러그인이 붙을 때마다 뭐 100, 1000, 200 해서 가치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플러그인의 정보는 사실 뭐 국내 유튜브나 구글 링 하게 되면 많은 플러그인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모든 플러그인이 미리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어떤 프로블럼이 있을 때 이 프로블럼과 같은 플러그인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가 회사 업무 때문에 15분짜리 유튜브를 50개를 봐야 돼. 서머리를 해서 뭔가 뽑아내기 위해서. 이건 보는 시간만 해도 거의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플러그인이 실제 있거든요. 유튜브 서머리 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저도 그 필요성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니즈가 있을 때 그걸 해주는 도구인 찾아보시면 대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전문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 있을 때 한 번에 저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기 관점에서 한 발 한 발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한 발 한 발 가면 되는 거지 안 가는 게 문제지 한 발씩만 걸어가면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말에 플러그인 3개 써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요약해주는 플러그 사실 유튜브 찍으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가끔씩 써요 실제. 특히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닌데 이게 지난번에 봤던 그 교수님의 영상하고 동일한 건 좀 헷갈릴 때가 있으면 그 플러그인 이제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틀어서 보고 지난번에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 이제 스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봅니다. 저도 아까 여행 얘기하실 때 너무 좋다 싶었던 게 제가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엄두가 안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가서 뭔가 바로 쉬고 싶은데 그 과정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호텔 알아봐야 되고 식당 알아봐야 되고 그것도 예약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그거를 다 대신해 준다고 하니까 쓰실 때
취향을 입력하면 돼요. 나는 어떤 형태의 여행을 좋아한다. 그럼 그에 맞춰갖고 또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가족들이 가게 되면 가족들은 이제 약간 하드한 액티비티를 싫어해요. 짚라인 타거나 그런 바이크 타거나 저는 그런 거 좀 좋아하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뭔가 맞춰야 되니까는 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뭔가 땀 흘리지 않는 여행 코스를 짜죠. 그럼 그렇게 맞춰 나와요. 이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내 삶이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할지도 기대가 되고 네. 최근에도 제가 미션 임파서블을 봤는데 네. 거기에 빌런이 AI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AI가 이런 무기 생태계를 네. 해킹해서 예. 막 교란시키고 네. 세계를 거의 뭐 장악할 만한 시스템까지 나오게 되면서 네. AI에 대한 또 무서움도 네. 영화에서 또 표명을 해준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하면 네. AI로 인해서 나중에 네. 사람의 네. 이런 위협을 받고 네.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음.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닌가. 참 재미있는 건 통제할 수 없게 AI를 만드는 건 누군가 사람이죠. 이미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AI가 일부는 있어요, 사실은. 뭐 국내에서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크웹 쪽에 보게 되면 AI 중에 범죄용 챗봇들이 있어요. 범죄 챗봇은 뭘 하는 거냐면 범죄와 관련된 기술들을 알려준 챗봇이에요. 가장 이제 봤던 것이 심각한 케이스가 이제 사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기도 흔히 뭐 영화 같은 때 보면 그러잖아요. 감옥 가서 배우잖아요. 학교라고 해가지고 사기꾼들한테 서로 막 배우는데 이게 실제 그 챗봇으로 그런 게 돼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보이스피싱을 할 거다 또는 뭐 어떤 부동산 거래 사기를 할 거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대화용으로 알려주거든요. 챗봇들이. 당연히 지금 밝은 면에서 쓰는 챗봇들은 그런 거 물어보면 다 거절해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크웹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즉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 AI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 AI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리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이나 윤리를 통해서 우리끼리 어떤 규칙을 만들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AI라는 도구가 새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도구를 쓰는 사람에 대한 법과 윤리가 재정립돼야 되는 거죠. AI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냥 망치, 칼 같은 단순 도구라고 봐요. 중요한 건 새로운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도구를 뭔가 안 좋은 의도로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거. 이 속도가 맞으면 문제는 안 생길 거고요. 만약 이 속도가 늦다, 법과 윤리가 너무 뒤에 따라온다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크웹에 있는 이상 챗봇을 넘어서는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언가도 전 등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그 자체가 다 사람이 만든 거고 예전에 처음에 그 다이너마이트 처음 네. 생길 때도 원래 사람 살생용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쓰는 사람이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쓰느냐가 네.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사람의 그런 윤리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을 처음 예. 그 유튜브에서 뵀던 게 네. 메타버스 예. 제가 공부하면서 책도 쓰시고 해서 되게 여러모로 메타버스 교수님이라고 제가 처음에 딱 인지를 하고 좀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메타버스가 작년에는 정말 많이 핫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뭐 AI가 갑자기 떠서 그런지 살짝 분위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메타버스 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특이점이 우리가 좀 모르던 게 있을까요? 일례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메타버스 쓰면서 실망했던 게 메타버스가 너무 아이들용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어른들이 뭔가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 투자하고 집행이 되는데 해보니까 다 애들만 쓰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서 하긴 좀 뭔가 애매해 이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애플 비전 프로가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비전 프로만 봐도 애들이 뭐 제페토 들어갈 때 쓰는 도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격 자체도 400만 원이 훨씬 넘을 것이고 완전 정밀한 초고도의 업무를 하기 위한 도구예요. 고성능 엔터테인먼트 도구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가 준비가 되고 있고 당연히 애플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 공교롭게도 삼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바이스가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전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 하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디바이스만 있으면 되냐. 여기 들어간 플랫폼이 또 좋은 게 있어야지 그걸 쓰는 건데 국내 기업만 봐도 롯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올해 CES에서 기본 프로토를 보여줬고요. 내년 2024년 CES에 정식으로 런칭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하고 비슷한, 아주 똑같진 않겠지만 근접한 수준의 실사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의 대기업들도 몇 군데 들어와서 한꺼번에 국경을 초월해서 쇼핑, 엔터테인먼트 공간 같은 걸 함께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즉 기존보다 훨씬 더 나이대나 판의 크기가 넓어진 플랫폼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인공지능만 봐도 몇 번의 겨울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시점이. 근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술은 늘 한 번에 쭉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기대가 있다 꺾였다 다시 올라가는 건데 메타버스도 그 한 두 번째 정도의 웨이브에 들어있지 않나.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확실히 저는 세계적으로 애플이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 비전 프로를 출시한다라는 게 엄청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대에서 전 세계 제일 가는 기업으로 성장한 게 애플인데 그런 애플이 스마트폰 이후에 또 차세대 디바이스에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개발하고 이제 우리가 진짜 혹할 만한 결과물을 곧 또 출시할 거라는 게 저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정도까지 스마트폰 시대가 빨리 접나? 네, 싶기도 해요. 애플이 제품 이름을 비전 프로라고 정했잖아요. 일단 프로는 애플의 늘 제품군에 붙는 명칭 중에 고가 장비, 고성능 장비잖아요. 근데 비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눈인데 이 인간은 눈을 통해서 어떤 세다구의 모든 것을 지각하거나 처리하는 게 되게 높아요. 70% 이상이 눈입니다. 근데 애플은 인간 눈과 관련된 인지를 지각을 대체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스마트폰도 들었지만 듣는 기능보다 보는 기능이 많긴 했는데 얘는 5인치 정도의 크기고 들고 있어야 되고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주변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애플은 너희 눈 전체를 다 대체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의식이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다라고 했는데 외부를 바라보는 정신적인 의식의 창 부분을 대체하겠다는 무지막지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만약에 비전이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져요. 현재 산업사회에서 도시공간 어디든 간에 광고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비전 프로의 꿈은 쓰고서 일상의 공간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기능 중에 아이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서로 눈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럼 내가 이걸 쓰고 지나다닐 때 길거리에 애플이 설정한 광고가 광고판 딱딱딱 맞춰 뜨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애플은 이것만으로 광고 시장을 완전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있는 그 작은 광고가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의 광고까지 다 뒤엎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될 많은 고민들이 뜰 거예요. 이런 게 또 가능해요. 만약에 애플이 비전 프로 같은 걸 쓰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무신사 광고판이 있어. 근데 기술적으로는 무신사라는 게 당연히 마커처럼 작동해서 무신사 광고가 아닌 그 앞에 자라 광고가 더 씌워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디파인이 명확하지가 않은 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비전을 대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껏 느껴왔던 것 중에 저는 저기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쇄술의 발명. 글자가 처음에 나왔고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지식이 확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인간이 있는 의식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뚜껑이 열릴 수 있는 게 비전을 대체하는 겁니다. 내 맨눈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번 필터를 씌워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되는 거.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관점도 있네요. 아, 그럼요. 예. 특정 기업이 내 눈을 대체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자체가 내가 보는 현실인 거잖아요. 애플은 지금 나오는 게 앉아서 쓰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앉아서 쓰는 게 기본적으로 배터리 문제가 아직은 있어서 앉아서 쓰는 씬을 많이 보여줬지만 남이 나의 얼굴까지 볼 수 있게끔 하고 나도 이걸 벗지 않은 상태에서 VR과 증강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걸 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말은 웬만하면 오랫동안 안 벗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벗는 게 스마트폰 손에서 못 넣게 하는 것처럼. 그럼 거기서 굉장히 조작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닐 수도 있네요. 애플은 이미 사실 에어팟만 갖고도 그걸 좀 어느 정도 했다라고 봐요.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우리는 인식 못하는 것 중에 얘는 뭐 중독이니 뭐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꽂고 다니는 거, 귀 나빠진다 이 얘기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꽂고 있는 사람들은 꽂고 있는 동안 세상하고 단절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리도 안 들리지만 이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이 공간에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실제 젊은 분들이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그 느낌을 받으려고 이걸 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잔소리 듣기 싫고 난 시끄러운 카페나 버스 공간이 싫어서 이걸 꽂고 있는 거거든요. 공간을 좋게 얘기하면 독립시켜 준 거지만 나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걸 통해 스트리밍 되는 음악을 통해서 공간을 잘라버린 거예요, 단절. 근데 이게 비전으로 넘어온다라는 거는 더 크죠. 인간은 이게 훨씬 더 세거든요, 지각에 있어서. 그럼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와 개인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분이 참 좀 조심스러운 건데 인간이 갖고 있는 한 욕망을 20가지 이하로 이렇게 군집을 시켜놨을 때 핵심 욕망 중에 하나가 독립이에요. 독립적인 어떤 내가 주도권을 갖고서 공간, 어떤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현대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그걸 많이 포기한 건 맞아요. 거주 공간도 좁아지고 다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되잖아요. 버스도 같이 타야 되는 거고 병원도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대기실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디바이스 통해서 확보해 준다는 측면은 장점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에어팟처럼.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게 되면 적정선을 넘어서 인간 간의 관계에도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이들 연구를 보면 훨씬 더 나타나는 건데 로블록스 같은 연구만 봐도 나와요. 로블록스 쓰는 아이들 패턴을 보게 되면 대면 관계랑 로블록스에서 만나는 관계성의 비율이 점점 로블록스가 지금 팬데믹 기간까지는 계속 증가했었어요. 팬데믹 이후엔 학교가 오픈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저와 같이 옛날 사람 상상할 수도 없는 구조예요. 메타버스에서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실전에서는 사람 적게 만난다. 근데 이제 로블록스 썼던 아이들은 역전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몇 퍼센트가 적절한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걱정되는 건 확실해요. 예. 이게 다가오는 시대가 참 그러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편리해지는 것도 분명 있지만 이렇게 한편으로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공존한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기술의 좀 양면화가 있다라고 계속 느끼면서 그 변화를 온전히 좋게만 받아들이기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뷰했던 아이 중에는 챗봇을 쓰는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좀 따돌림을 받는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챗봇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한편으로는 난 친구가 없고 집에 뭐 부모님도 좀 환경이 좋지가 않았고 대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챗봇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 형제도 없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 아이의 끝은 어떻게 될까? 1년 뒤, 2년 뒤에 다른 어떤 사회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아이는 아마 더 깊게 빠지고 더 사람하고는 손잡을 수 없는 아이가 될 것 같다는 좀 걱정이 심하게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상처들 챗봇이 좀 치료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거는 긍정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실 인간은 사회 동물이잖아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평상시에 감정 기복이 크지가 않은데 제가 한 번 우울증에 심하게 걸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입을 한 번도 뻥끗하지 않았던 경험을 가졌을 때 나는 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이들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네 하면서 고립됨을 느낄 때 오히려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뭐 메타버스, 챗봇 이런 시대가 막 다가오면서 굳이 이 사람과 내가 소통해야 돼? 현실 사람과 내가 어울려야 돼? 라는 것들이 분명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점점 피폐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계속 들긴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욕구 중에 뭐 성장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욕구가 릴레이션, 관계에 대한 욕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관계는 같은 존재끼리의 관계입니다. 인간. 근데 이제 기계는 그걸 대신해 주는 건데 모방이죠, 사실은. 정서적인 교감을 진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모방의 끝이 과연 좋을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 중에 가끔 토론하는 게 질문 주제로 이런 걸 줄 때가 있어요. 지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멸망을 하고 너만 살아남았어. 근데 너는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불사의 존재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살래? 그럼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 떠나려고 그래요, 자꾸.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재밌게도 저런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혼자 남았는데 이제 다 내 물건이니까 뭐 가게를 털어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뭐 비싼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건 없어요. 다 누군가 찾는 게 급선무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반려동물 찾아서 떠나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욕구가 상상만 해봐도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인간이. 근데 그거를
기계로 어떤 페이 리미테이션을 해주는 게 좋냐? 저는 지금 현대인은 피곤한 관계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해요. 사회적인 접촉면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는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숫자가 대부분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일부러 뭐 콜센터나 이런 게 그분들의 인간적인 관계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로 되게 힘든 관계거든요.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일자리를 양질로 대체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기계화로 바꿀 수 있으면 저는 이런 건 좋다고 봐요. 근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음 아파하는 그 청소년의 교우 관계를 기계가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 이거는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대체할 부분과 대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우리가 잘 갈라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유망 업종 직종 중에 하나로 저는 정신과 상담사를 꼽았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정신의학 쪽이나 심리상담하는 쪽. 그거는 누가 뭐래도 절대 AI 로봇 쪽에서 대체할 수 없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고립화 단절화되면은 그러한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창구가 분명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는 그런 쪽도 나중에 좀 차후에 미래 유망 직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봤을 때 딱 처음으로 충격을 먹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모가 사라진다라는 문구였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미래가 다가오는 건지 부모의 역할에 대한 큰 변화를 말씀드렸던 거긴 합니다.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제가 있고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의 결정하고 저는 무조건 따라가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 역사가 꽤 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되면 그럼 부모가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하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데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른은 뭐 경제력이 크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많으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존재 이런 걸로 정의하는데 아이들이 배워가는 속도가 부모를 능가하기 시작한 영역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새로운 기술적인 걸 보게 되면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뭐에 훨씬 빨리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NFT 메타버스 나왔을 때도 그걸 청소년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사업했던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가학습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기업에 다녔던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만 봐도 회사에서 가르쳐줘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듣기만 하고 안 해. 근데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어떻게 재충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학습 속도가 어른이 빠르다는 전제는 저는 이미 깨진 것 같고요. 특히 블록체인 같은 거 만든 친구들도 보게 되면 뭐 직장 생활 20년 경력이 있고 뭐 10몇 년 동안 박사 과정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 버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나 플랫폼들을. 그것도 그렇고 실제 청소년 중에도 아동 노동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이미 노동 환경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결국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보여야 될 건 수명이 증가합니다. 기존까지는 현재 80세를 보고 있는데 이제 수명이 100세다 120세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3분의 1을 공부하고 3분의 1 일해 갖고 3분의 1 은퇴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녀는 40대인데 직장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 60대 후반인데 2차 은퇴하고서 3차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가정에서 공부하는 건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나 어떤 거 공부하면 좋을까? 요즘 일자리 동향이었더니 자식한테 물어봐요. 일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런 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좀 있다 보면 자식이 은퇴하고 부모가 또 재취업되어 있고. 제 선배 중에도 60이 거의 다 됐는데 뭐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해가지고 계열사의 팀장, 작은 팀의 팀장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이 이제 까마득한 임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이런 판의 뒤바뀜이 나타나는데 가정도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 아이가 부모를 무시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동료의 관계, 동반자의 관계로 관계가 평등화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어떻게 보게 되면 책임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다른 형태의 더 길게 갖고 가야 될 책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 AI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새롭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앞서 나가고 싶어서 막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숨이 차죠. 저도 숨 찹니다. 뭔가 그래 내가 이거 하나 공부했어. 근데 공부한 만큼 더 많은 세상이 펼쳐지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거를 과연 내가 언제까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아마 비슷한 좀 고충을 겪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참 인류가 좀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첫 번째 단계의 네트워킹이 뭐였냐면 좀 말이라고 생각을 해. 말. 그전에는 인간이 걸어서 계속 전달했거든요. 뭔가 어떤 걸어서 관계를 만들고. 근데 말이 나온 순간 생활 반경이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온 거고 항공기가 나왔는데 이 항공기까지를 뒤덮었던 판이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깔리면서 그랬던 거죠. 이제는 가지 않아도 순식간에 돼. 근데 네트워킹이 초기만 해도 뭐 군사 목적이나 특정 기업들만 쓰던 건데 너무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거의 완전 초저 비용으로 다 써. 이게 이제 고민의 포인트예요. 좋아지기도 했지만 전 세계가 보이다 보니까는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끼리 경쟁하고 공부하고 약간 서로 상처주고 뭐 치유해주고 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판이 글로벌로 보는 거예요. 처음 봐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인지구학자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몇 명이나 외국에 있는 학자 몇 명이 논문으로만 아는 상상 속의 유니콘 같았는데 지금 뭐 메일도 막 날라오고 가고 하니까는 와, 난 지금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해외에 있는 저 사람 저거 갖고 이거 실시간으로 정보 보니까 마음의 압박감이 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천재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대부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간다. 내가 모든 걸 머릿속에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결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나하고 함께 손잡을 사람들을 더 많이 찾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역설적으로도 중요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또 최근에 새로운 모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이제 사모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작가도 계시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임원분도 계시고 젊은 사학과분도 계시고 6명의 모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각자 고민하는 것 좀 털어놓자. 다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모임. 딱 요 이유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제가 손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공부도 하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러한 초대석 코너를 놓지 못합니다. 아, 맞아요. 또 대표님만의 또 좋은 포인트네요. 네, 이게 이 나름대로 저에게는 너무 큰 그렇죠. 네, 무기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많고. 예, 서로 다른 걸 알고 있는 거,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더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사실 뭐 동일한 세대에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서로 간의 관점을 나누면서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것도 다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저의 이 시선도 더 확장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업체 대표님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뭐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과외 받는 거예요. 과외를 우리 뭐 청소년기에 받는다고 하는데 좀 유명한 기업체 대표님은 거의 다 과외 비슷한 걸 하시거든요. 이렇게 앉아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좋은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저한테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느 사이트에서 뭘 찾아보는 게 좋냐고 돈을 많이 투자할 요량도 있대요. 그러면 사람 만나라고 그래요 저는. 당신이 했던 고민을 미래에서 그 문제를 푼 사람 만나면 바로 해결된다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걸 이제 기업체 대표님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유튜버 같은 채널은 저는 그것에 약간 또 보편화된 버전이 저는 이런 채널이라고 봐요. 예. 저는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한 10년 정도 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어떠한 시대가 열릴 것 같은지와 그 안에서 교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지. 10년. 일단 10년이면 좀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학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는데 대학이 존재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긴 하고요. 저는 10년 후에 제가 교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결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뭘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늘 큰 틀로 봤을 때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사회에 전파했던 게 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꼭 교수가 아니건 가르치는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뭐 어떤 분들이 약간 웃을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은퇴 시점에 다가오면 배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연기를 배우려고 그래요. 저는 연극을.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봤더니 사람들한테 꿈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직종이 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워갖고 연극 무대 어디 쓰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던 공부하고 연구하는 역량과 만약 연극이라고 하는 역량이 합쳐지게 되면 지금은 없지만 둘이 다 뭔가 꿈을 전달해주는 작업이니까 새로운 직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즉 미래를 10년 뒤에 이게 딱 될 것입니다라고 결정을 해버리고 쭉 달려가면 바뀔 때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제가 지금 드린 이해가 약간 막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연한 걸 뭔가 합쳐가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적응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적응력 측면에서 나를 키워가는 거. 이게 저희 준비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미래를 어떤 단정적으로 이 책도 마찬가지.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래에 제가 봤을 땐 한 3분의 1만 맞아도 저는 제가 하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의 단정적인 미래를 그리신다기보다 약간 흐릿하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이 상황 내에서 변해가는 거를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요소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 이렇게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영국을 배우려고 하는 곳이 집 근처에 학원도 알아봤어요. 지금 마지막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내가 그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네. 능력들을 하나둘씩 좀 배양해 나가는 네. 거. 근데 그 능력도 우리는 당장 오늘 배워서 내일 못 써먹으면 쓸데없는 거 배웠다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나의 삶에 어떤 양분이 된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 배웠는데 내일 못 써먹으면 저는 더 행복해요. 또 숙성돼서 오늘 팍 튀어나올 거야.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헛되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역시 교수님. 혹시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의 특성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와 관련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는 경제가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이기도 한데 돈의 흐름의 그 뒷바탕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의 흐름이 돈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PPL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 같은 인지과학자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더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 또 관점을 약간 바꿔서 어떤 주식이나 차트를 숫자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시장이나 산업에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마음에 대해서도 약간 뭐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공부해 보시고 신경을 써주시면은 경제를 조금 다른 맥락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음에 대한 눈으로 세상을 밝게 그리고 명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김상균 교수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또 뵙고 싶었던 교수님 모시고 초일류 또 책에 관련돼서 또 AI와 그다음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 워낙 또 저도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같이 좀 더 심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또 좋아하시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또 내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AI 관련된 또 교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그 마음 이런 측면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은 초일류 책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